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단순한 금 사세요 식의 뻔한 투기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돈을 움직이는 진짜 큰 손, 즉 중앙은행들이 왜 지금 달러를 버리고 있는지, 그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주식 고점인가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할 때 시스템의 위기조차 내 자산을 불려주는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유해가스가 유출되면 사람보다 먼저 감지하고 울거나 쓰러지기 때문이죠. 경제시장에도 이런 카나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봅시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아주 은밀하지만 동시에 아주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곳간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비워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수익률 따위에 일희일비하는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생존을 담보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이것을 건축에 비유해봅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회장이 갑자기 자기 집을 팔고 산속에 튼튼한 벙커를 짓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회장님이 캠핑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건물 기초공사에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의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 것은 달러라는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가올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지금의 흐름은 정확히 2019년에서 2020년 초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금값은 구조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 왜 금을 사?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블랙 스완이 터졌고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금은 유유히 신고가를 갱신하며 자산 방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하나 깨뜨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분석가님,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는 주식이 금보다 수익률이 좋지 않나요? 금은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위험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가정해봅시다. S&P 500은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포장도로에서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도로가 끊기거나 비포장도로를 만나면 스포츠카는 꼼짝 못하거나 고장납니다. 반면 금은 튼튼한 등산화입니다. 평지에서는 느려 보일지 몰라도 험지에서는 유일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놀라운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특정 구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이후를 떼어놓고 보면 금의 수익률이 S&P 500을 압도하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심지어 장기 시계열로 봐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한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금은 주식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만 들고 있다는 것은 날씨가 언제나 맑을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겨울이 오는데 반팔 티셔츠만 입고 계실 겁니까? 물론 제 말을 오해해서 당장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 투자에도 명확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변동성, 단기적으로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나 금리 정책에 따라 출렁거립니다. 마음 약한 투자자는 이 파도를 견디기 힘듭니다. 기회비용, 만약 기술 혁신이 폭발하여 초황장이 지속된다면 주식의 상승폭을 금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산 배분의 관점입니다. 보험을 든다고 해서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사고가 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파산하지 않기 위해 드는 것이죠. 지금 금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키트를 구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 금이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럼 금은방 가서 골드바를 사면 되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익의 절반을 날립니다. 진짜 부자들과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국가가 만들어준 절세 주머니를 적극 활용합니다. 바로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도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보관과 세금 때문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면서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지 실전 로드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0%의 초보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덜컥 금을 매수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으로 금을 샀는데 그 금이 야금야금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세금과 수수료라는 이름의 흰개미들 때문입니다. 이 흰개미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수익률이라는 나무 기둥을 갉아먹어 결국에는 힘들게 지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부터 깨드리겠습니다. 제발 투자를 목적으로 동네 금은방이나 홈쇼핑에서 골드바, 행운의 열쇠, 금목걸이를 사지 마십시오. 이것을 저는 새 차 뽑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대리점에서 신차를 뽑아 번호판을 다는 순간 차 가격은 감가상각으로 뚝 떨어지죠. 실물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실물금을 사는 순간 발생하는 일입니다.
1. 부가가치세 10%, 100만원어치 금을 사면 10만원은 국가에 기부하고 시작합니다. 2. 세공비 및 수수료 약 5에서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여러분은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안고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금값이 20%는 올라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기념품으로 사실 게 아니라면 실물 인출은 잊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할까요? 첫 번째 정답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입니다. 정부는 음지에 있는 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걸었습니다. 마치 낚시꾼을 유인하기 위해 가장 맛있는 미끼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혜택 1. 세금 0원의 기적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15.4%? 없습니다. 심지어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 10%도 면제입니다. 단 실물로 인출할 때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 목적이니 인출할 필요가 없죠. 혜택 2. 주식처럼 쉬운 거래 여러분이 쓰시는 증권사 앱에서 금 현물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1단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혜택 3. 저렴한 수수료가 약 0.3% 내외입니다. 실물 금을 살 때 떼이는 비용에 비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통행료가 평생 무료인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톨게이트마다 돈을 내느라 속도가 줄어들 때 여러분은 엑셀을 밟고 질주할 수 있습니다. 금 투자를 순수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KRX 금시장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노후 준비와 절세의 끝판왕을 원하신다면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ISA와 연금저축 IRP 계좌입니다. 분석가님, KRX 금시장이 세금이 없다면서요? 그럼 거기가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퇴 시점까지 10년, 20년 동안 금을 팔지 않고 모아갈 생각이라면 과세 이연과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나 ISA에서는 KRX 금시장 직접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금 현물 ETF를 담아야 합니다. 이 구조를 김장독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1. KRX 금시장, 밭에서 갓 딴 배추를 바로 먹는 겁니다. 신선하고 비용이 안 들지만 오래 보관하며 숙성시키기엔 용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2. 연금 ISA 계좌, 배추를 김장독에 넣어 땅에 묻습니다. 당장 꺼내 먹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어 깊은 맛을 냅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꺼내 먹을 때 국가는 김장하느라 고생했다며 세금을 아주 저렴하게 연금소득세 3.3에서 5.5% 깎아줍니다. 복잡하신가요? 딱 정리해드립니다. 3가지 상황별 처방전입니다. 타입 A. 나는 1, 2년 안에 금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챙길 거야. KRX 금시장으로 가십시오. 매매 차익 비과세가 핵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도 없습니다. 가장 깔끔합니다. 타입 B. 나는 노후자금으로 20년 동안 묵혀둘 거야. 연말 정산 혜택도 필요해. 연금저축 IRP 계좌를 트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금 현물 ETF를 매수하십시오.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 그 돈으로 다시 금을 사는 재투자 효과를 누리십시오. 타입 C. 나는 3에서 5년 정도 굴릴 목돈이 있어. 비과세 혜택도 챙기고 싶어.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만기시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세금이라는 흰개미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살충제 KRX ISA 연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릇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릇만 좋다고 요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내 자산의 몇 %를 금으로 채워야 합니까? 지금 금값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언제 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개미들의 모에비우스의 띠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주식처럼 대박 수익을 내주는 자산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금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금은 최후의 골키퍼입니다. 축구 경기를 상상해 봅시다. 첫째 주식 S&P 500 나스닥, 화려한 개인기로 골을 넣는 공격수입니다. 팀의 승리를 이끕니다. 두 번째 채권 예금, 경기를 조율하고 패스를 연결하는 미드필더입니다. 세 번째 금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입니다. 여러분이 공격수로만 11명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 좋으면 10골을 넣겠지만 상대방이 역습을 감행하면 10골을 먹히고 패배합니다. 반대로 골키퍼만 11명을 세우면요. 실점은 안 하겠지만 평생 단 한 골도 넣지 못해 이길 수 없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라는 알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포트폴리오의 주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맹공을 퍼부을 때, 즉 인플레이션, 전쟁, 금융위기 때 유일하게 내 자산을 방어해줄 수 있는 존재 역시 금뿐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수와 골키퍼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수많은 백테스팅 결과와 레이달리오 같은 대가들의 조언을 종합해볼 때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금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5%에서 최대 15%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방어를 위해 15% 룰을 제안합니다.
왜 5%는 부족한가? 자산이 1억 원인데 금이 5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경제 위기로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금값이 2배가 되어도 전체 자산 방어 효과는 미미합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왜 30%는 과한가? 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상승장에서 소외됩니다. 남들 자산이 2배 불어날 때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결국 포트폴리오를 엎어버리게 됩니다. 15%는 절묘한 균형점입니다. 평소에는 주식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낙폭을 유의미하게 줄여주는 에어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운용 전략입니다. 금을 15%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리밸런싱이라는 마법의 가위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원을 가꾸는 가지치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주식나무와 금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 호황기, 주식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지붕을 뚫을 기세입니다. 반면 금나무는 시들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산 비중은 주식 95%, 금 5%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때 해야 할 행동은 우짜란 주식나무 가지를 잘라내어 시들한 금나무에 영양분을 줍니다. 다시 85대 15 비율을 맞춥니다. 경제위기, 주식나무가 병들어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금나무는 공포를 먹고 거대하게 자라났습니다. 비중이 주식 60%, 금 40%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야 할 행동은 거대해진 금나무 가지를 잘라내어 헐값이 된 주식나무 비료로 씁니다. 다시 85대 15로 맞춥니다.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시황을 분석할 필요 없이 강제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뿐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이 가지치기를 수행하십시오. 이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비싸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네, 비쌀 수 있습니다. 내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 재산을 털어넣지 마십시오. 환자가 몸이 아플 때 독한 약을 한 번에 들이키면 탈이 납니다. 링거를 맞듯 천천히 꾸준히 주입해야 합니다. 이를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혹은 여유 자금을 12등분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금 ETF를 사모으십시오. 금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습니다. 금값이 내리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장의 등락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시간과 꾸준함뿐입니다. 가격표를 보지 말고 수량을 보십시오. 1g, 10g, 100g, 여러분의 창고에 금 무게가 늘어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요즘 젊은 부자들은 금 거들떠도 안 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던데 촌스럽게 실물금을 들고 있느니 싹 팔아서 코인으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날카롭고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월스트리트의 자금도 이 새로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올인하는 것은 집에 있는 소화기를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로또 복권을 붙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의 차이, 물리적 실체 대 디지털 약속, 두 자산의 싸움을 붙이기 전에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금은 오래된 성곽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문명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인터넷이 마비되어도, 심지어 국가가 망해도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 실체가 주는 안정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우주 정거장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보관 비용도 들지 않고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수학적 증명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력과 네트워크라는 인프라가 유지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지 암호화된 코드 쪼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50대 이상의 투자자라면 내 자산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땅바닥에 단단히 박힌 성곽입니까? 아니면 공중에 떠있는 정거장입니까? 당연히 주력은 성곽이어야 합니다. 2. 변동성 분석. 야생마 길들이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수익률에 현혹됩니다. 누구는 100배를 벌었다더라는 소리에 귀가 팔랑거립니다. 하지만 수익률 뒤에 숨겨진 변동성이라는 칼날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교통수단에 비유해 봅시다. 1. 금. 튼튼하고 묵직한 대형 세단입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승차감이 좋고 사고가 나도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차입니다. 2. 비트코인. 엔진이 터질 듯 돌아가는 경주용 오토바이입니다. 도로는 뻥 뚫려 있고 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운전 실력이 좋으면 목적지에 순식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전복될 수 있고 탑승자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하룻밤 사이에 자산의 20%가 증발하는 공포를 견딜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그 투자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투자는 수익이 나도 마이너스입니다. 3.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 향신료 이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배척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 또한 꼰대의 아집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할 분담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의 적정 비중은 전체 자산의 1%에서 최대 5% 미만입니다. 딱 그 정도가 향신료의 역할입니다.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 중 아주 일부를 할애하여 혹시 모를 대박의 가능성에 발을 걸쳐두는 것, 이것이 중년 투자자의 지혜입니다. 4. 중앙은행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봅시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앙은행은 수익을 쫓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와 주권을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자산이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금은 국가의 창고에 쌓아둠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보가 많은 집단이 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이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아직은 금이 형님이고 비트코인은 기대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왜,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무엇과 함께 투자해야 하는지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지식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영상을 본 분들 중 90%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폭락하여 공포가 엄습할 때, 혹은 옆집 철수가 주식으로 대박났다며 자랑할 때, 과연 여러분은 우리가 세운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투자를 못하게 진화했습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수풀이 부스럭거립니다. 사자일까요? 바람일까요? 1. 겁쟁이 원시인 사자다 하고 일단 도망갑니다. 2. 신중한 원시인 바람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 우리는 겁쟁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위험에 대해 실제보다 2.5배 더 큰 고통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10% 빠지면 뇌는 마치 사자를 만난 것처럼 공포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일단 도망쳐라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남들이 사냥감을 잔뜩 잡아오면 나만 굶어 죽는 것 아냐? 라는 불안감에 뒤늦게 뛰어듭니다. 포모 증후군, 즉 여러분이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와 탐욕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전자 탓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아, 내 뇌가 또 원시시대 버릇을 못 버리고 오작동하는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관찰하는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첫 번째 행동 수칙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증권 뉴스 알람을 끄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매일매일의 뉴스는 대부분 소음입니다. 오늘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뉴스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 잦은 매매를 유도합니다. 증권사와 언론사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흥분해야 돈을 법니다. 우리가 본 것은 큰 파도였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모으는 것은 하루 이틀 된 뉴스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거대한 흐름입니다. 바다의 깊은 해류를 보고 가는 선장은 수면 위의 잔물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나 특정일을 정해 계좌를 열어보고 우리가 약속한 15% 비율이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무관심이 최고의 수익률을 만듭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투자의 대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복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굴려도 커지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초반의 지루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눈덩이를 부셔버립니다. 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심고 나면 농부가 할 일은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잘 있나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햇볕과 비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금과 우량 자산들은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우상향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은 풀리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릅니다. 이 명백한 자본주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는 돈이 아니라 엉덩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는 것입니다. 만약 금값이 20% 폭락한다면? 괜찮아. 어차피 분할 매수 중이니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어. 오히려 땡큐야. 주식시장이 반토막 난다면? 내 포트폴리오엔 금 15%가 있어. 이걸 팔아서 헐값이 된 주식을 줍줍할 거야. 이건 기회야. 이렇게 미리 대본을 써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올 게 왔구나. 시나리오대로 대응하자며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밤하늘에 잠시 빛나고 사라지지만 은은한 등대는 밤새도록 백기를 비춥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불꽃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계좌를 개설하고 두 번째, 자산의 15%를 금으로 채우고 세 번째,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며 네 번째, 시장의 소음을 끄고 본업과 일상을 즐기십시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을 지키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은 웃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냉철한 분석가의 말이 맞았어 라며 가족들과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콘텐츠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 험난한 자산 시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머니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